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부인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이 내 삶의 마지막 평온을 무너뜨렸다. 문을 열자 하얗게 질린 얼굴의 아내가 수액을 맞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코트, 매서운 눈빛.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지아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다. 호텔 로비, 그리고 방 안. 빨리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을 폭로하는 여자의 침착함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남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도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염증 치료제예요. 그걸 당신 남편이 가져간 젤에 섞었죠.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사랑의 파멸이자 복수의 서막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한 지 어느새 3년이 흘렀다. 처음엔 모든 게 따뜻했다. 퇴근 후 현관을 열면 지아가 끓여둔 된장찌개의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 냄새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린 그때 참 많이 이야기했다. 서로의 하루를, 사소한 감정을, 미래의 꿈까지도. 주말이면 한강을 걸으며 손을 잡았고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서로에게 더 기대었다. 그 시절엔 몰랐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행복이었는지. 하지만 그 온기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지아는 요양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잦아졌고 나는 현장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 매일같이 야근이 이어졌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자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몇 번이고 흘러나왔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어느새 그 문장은 습관이 되어버렸다. 지아도 더는 묻지 않았다. 대화는 짧아지고 집 안의 공기는 천천히 식어갔다. 새벽에 귀가하면 지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묶은 머리, 정리된 간호복,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늘 같은 뒷모습인데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다녀와.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짧고 건조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고 내가 출근할 땐 그녀가 돌아왔다. 식탁 위엔 식은 반찬이 남아있었고 랩으로 덮인 그릇은 늘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그 흔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조차 우리 사이에선 사라져버렸다. 결혼 전 그렇게 따뜻하던 그녀는 이젠 무표정한 얼굴로 밥상을 치웠고 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물만 마셨다. 예전엔 나에게 당신 괜찮아? 라고 물어보던 그녀였다. 이제 그 문장은 서랍 속 낡은 사진처럼 먼 기억 속에 묻혀 있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전날 데워 둔 반찬이 그대로였다. 지아는 야간 근무라며 이미 나갔고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때 처음 느꼈다. 우리의 결혼이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식어가고 있다는 걸. 그중 지아는 요양병원 동료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름은 최태호, 나이도 비슷했고 말투가 부드러운 남자였다. 피곤한 얼굴로 휴게실에 앉아있던 지아에게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고 했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도 참 잘 버티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을까. 지아는 그날 이후 그 남자를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 그의 말투, 웃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까지. 내가 잃어버린 온기들이 이제 다른 남자의 목소리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지아가 요양병원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환자 이야기나 업무 얘기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야간 근무 후에도 이상하게 밝았고 지친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유가 스쳐갔다. 지아는 요즘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상하게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표정 속엔 내가 모르는 온도가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생겨버린 느낌이었다. 그 무렵 그녀는 요양병원 동료 최태호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 나이도 비슷하고 말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늘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느 날 그가 지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지아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환자분들도 분명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그 느낌. 작은 인정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녀가 점점 늦게 들어오고 출근 전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바꾸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장을 더 정성스레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괜히 묻고 싶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 후 우연히 지아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카페, 날짜, 그리고 2잔의 아메리카노. 그날은 내가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머릿속에 의심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며칠 뒤 지아는 또다시 야간 근무라며 나갔다. 그날 밤 10시 업무용 차량 관리 앱에서 그녀의 차 위치를 우연히 확인했다. 병원 근처가 아니라 강남 쪽 레지던스에 찍혀 있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단순한 오류이길 바랐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졌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낯선 변화들, 퇴근 후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던 얼굴, 그 미소 속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확신.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믿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저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날 밤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수 씨 되시죠? 부인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거의 뛰다시피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끝이 없을 만큼 길고 공기는 냉기처럼 무거웠다. 커튼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낮게 섞인 사람들의 목소리. 손에 식은 땀이 맺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문을 열자 지아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야간 근무라더니 이게 뭐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게 아니야. 호텔에서 응급실로 실려온 게 그게 아니야라는 말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천천히 뒤섞였다. 설명해봐.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입술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비웃음이 섞인 숨을 내뱉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웃음은 나조차도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은 건 분노와 허무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코트 차림, 정제된 눈빛. 그녀는 나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곧장 지아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냉기보다 더 서늘한 것이 깃들어 있었다. 윤지아 씨,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칼날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그녀가 바로 최태호의 아내 한서영이었다. 서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조용히 내밀었다. 그 화면 속엔 라브호텔 로비에서 태호와 함께 웃고 있는 지아의 모습이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비쳤다. 그 한 장면으로도 충분했다. 이게 뭐죠?
서영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그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건요? 화면이 넘겨졌다. 호텔방 안 소파에 앉아 미소 짓는 두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카카오톡 메시지. 빨리 보고 싶어. 이번엔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걸 보고도 오해하여?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어요. 남편의 일, 내 아이의 마음, 내 인생까지. 지아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영은 휴대폰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죠.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 끝이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 시선조차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사랑도, 미련도, 그리고 용서의 여지도. 모든 게 그날 밤 완전히 끝났다. 잠시 후 한서영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남의 가정을 이렇게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말에는 분노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병 안엔 라벨 없는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가축용 소염제예요. 그녀는 병을 가볍게 흔들며 말을 이었다. 소나 말의 근육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죠. 그걸 젤에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천천히 현실로 다가왔다. 당신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고통을 느끼길 바랐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죠. 태호가 가져온 그 젤, 내가 손을 썼어요. 그 순간 커튼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비쳤다. 한서영이 천천히 커튼을 젖히자 그 안에 누워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몰아쉬며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최태호.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겠냐.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축용 소염제를 섞었다고? 그런 걸 사람 몸에 쓰는 게 말이 돼?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사서 내가 쓴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두 사람의 말이 부딪히자 병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때 병실 입구에 서 있던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병원에서 사건 가능성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양측의 합의하에 일어난 사적 행위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경찰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 성립 요건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까지 죄인지 그 구분이 사라진 세계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경찰이 퇴장하자 병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아는 손을 떨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최태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신음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제 감정은 남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현실이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내가 부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내 부모님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더는 감정으로 싸울 때가 아니었다. 정리된 사실로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 있었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병원 기록, 영수증, 카카오톡,
GPS 사진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감정으로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기류가 달라졌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한서영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 대신 피로가 비쳤다. 그날 밤 우리 모두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나는 그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잠시 뒤 지아의 부모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말했다. 이분들에게도 증거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질문에 한서영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화면 위로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갔다.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지아, 소파 위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창. 보고 싶어. 다음엔 더 오래같이 있고 싶다. 그 짧은 문장들이 이 결혼의 마지막 남은 숨결까지 짓눌러버렸다. 지아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아야, 이게 뭐니? 그 목소리는 울음과 디스블리프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만해라. 오해가 어딨어. 그의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지아를 바라봤다. 남편을 뭘로 받길래 이런 짓을 해? 그 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봤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드러난 죄의 무게에 짓눌린 반사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인내를 끊어내듯 말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라.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지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나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낯설고 그 낯설미 오히려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너와 이혼할 거야.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거다. 내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민수야, 잠깐만 제발. 그녀가 내 소매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도, 연민도, 분노도 사라진 자리엔 그저 한 줄의 냉정한 결론만이 남았다. 이 결혼은 그날로 완전히 끝났다. 민사 조정이 끝나고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이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그 순간 무언가가 영영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집에 돌아오자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전 신혼 때 사둔 도어가드가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그 서랍 맨 뒤 바닥과 벽 사이에 얇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아의 글씨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다급하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문장은 짧았다. 민수야, 이 편지는 아마 너에게 가지 못할 거야.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한 번 고르고 그녀의 글씨를 따라 천천히 읽어나갔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한강을 걸었던 밤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때 내 손을 꼭 잡고 평범함이 계속되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어느 날부터 벽이 되었고 그 벽은 점점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나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그녀는 야간 근무로 지쳐 있었다. 집 안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새벽에 울리는 알람만이 남았다고 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봐 주길 바랐어.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확인하고 싶었어. 편지는 그 문장에서 잠시 멈춘 듯했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눈물이 닿은 자국이었다. 변명이야.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가장 쉬운 길로 데려가. 그녀는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자신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호텔의 차가운 조명, 샤워실 바닥의 미끄러움, 염증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베던 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느라 보낸 모든 밤이 사실은 너를 배신한 시간이었어. 글씨가 번져 문장이 끊겨 있었다. 마지막 부분엔 그녀의 진심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내가 내 삶에서 배운 모든 상처가 나 때문이라는 걸. 난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내가 행복해지기를.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일지도 몰라.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서랍을 닫고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부엌에 켜둔 작은 전구가 바닥에 둥근 빛을 흘렸다. 언젠가 그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순간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편지는 내 책상 서랍 맨 앞칸으로 옮겨졌다. 불태우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가끔은 죄를 기억하는 게 용서보다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났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향한 것 같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향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하루를 접었다. 지하의 해고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들려왔다. 요양시설 내 조사에서 CCTV가 나왔다고 했다. 야간 근무 중 환자 침대 옆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장면. 시설장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직무 중 이런 짓을 하다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다른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요양업계는 좁다. 그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녀의 이름은 불륜 간호사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되었다. 며칠 뒤 내 변호사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금쯤이면 통지서가 전달됐을 겁니다. 차분한 말투였다. 봉투 안에는 판결문 사본과 위자료 내역이 들어있었다. 위자료 6천만 원, 그리고 서영 씨 측에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법적 결과는 냉정하고 명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게 끝이겠죠. 변호사는 짧게 웃었다. 끝이라기보단 정리죠.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끝이란 건 어쩌면 정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녀는 결국 일자리도 잃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들었다. 어딘가의 작은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밤엔 편의점 계산대를 본다고 했다. 한때 단정하게 앞머리를 다듬던 그 얼굴은 지금은 피로에 찌든 그림자만 남았다고 했다. 나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었다. 다만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흘러나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원룸, 커튼 대신 걸린 낡은 이불, 식어버린 라면 한 그릇.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간호사도 아니었다. 그저 잿더미 위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아무 감정이 없었다. 동정도, 분노도, 연민도 사라진 자리엔 그저 묘한 고요함만 남았다. 그건 안도일까 아니면 공허일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퇴근길 한강다리를 건너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한강 위에서 길게 흔들렸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상대방 위자료 납부 완료 확인. 나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날 밤 한강 위를 건너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내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 안의 분노와 미련이 그 찬 바람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 속엔 모자를 눌러 쓴 소녀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서툴게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예요. 박세은, 19.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어쩐지 낯설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렸다. 주전자 소리가 멎고 잔 위로 김이 올랐다. 세은은 한 모금 마시더니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학교에서 다들 얘기해요. 엄마 얘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에겐 변명이고 누군가에겐 판결일 테니까.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른다. 그 대답엔 무게가 없었다. 진실이라서 그랬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저가 그릇을 치는 소리만 들렸다. 세은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랜 시간 끝에 내린 한 문장을 꺼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진다. 세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비난도 두둔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려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멈췄다. 아빠,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요. 그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됐다. 밤이 깊자 그녀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 잠들었다. 담요를 덮어 주려다. 문득 꼬리 손톱에 남은 투명 매니큐어가 눈에 들어왔다. 사소한 반짝임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훑고 지나가며 오래된 냄새를 밀어냈다. 미안하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아침이 오고 세은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다. 아빠, 주말에 또 와도 돼요? 언제든. 그녀가 신발을 신고 돌아봤다. 근데 엄마랑은 언젠가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언젠가는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내가 원하면.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까지 사라졌다. 창밖 가을빛이 유난히 맑았다. 길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타올랐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처는 세대를 건너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다음 세대에서 멈출 수도 있다. 나는 그녀가 그걸 멈춰주길 바랐다. 그 바람이 내 남은 생의 모양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최태호의 이름이 내 전화기에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떠 있었다. 사건 직후에도 몇 번의 메시지가 왔었다.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이름은 병원 사내 게시판에서, 협력사 블라인드에서, 그리고 짧은 기사들 사이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건 이름뿐이었다. 추락은 이름을 버리고도 계속되는 법이다. 어느 날 공사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과장이 무심히 물었다. 그 사람 말이에요, 들었어요? 요양병원 쪽으로는 다시는 못 들어간대요. 이유는 단순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 징계 기록, 내부 공유. 그의 경력은 증명서 앞에서 커다란 구멍이 났다. 다른 업종으로 옮기려 해도 면접장에서 들리는 질문은 늘 같았다. 공백 기간이 길던데요?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외롭다고 했을까? 실수였다고 했을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몇 달 뒤 낯선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술 냄새가 섞인 쉰 목소리였다. 당신이 이겼네요. 근데 나도 이렇게 끝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짧은 탄식 뒤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삭제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듣지 않은 것처럼 두었다. 사람의 벌은 때로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서 천천히 끝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흘러들어온다. 겨울이 오기 전 공사 현장 외벽에 마지막 방수 코팅을 올리던 날이었다. 왠지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켜자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중년 남성 원룸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지역과 나이를 보고 나는 화면을 껐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그여도 이상하지 않다는 체념이 동시에 스쳤다. 바람이 매서웠다. 장갑을 벗은 손끝이 금세 저려왔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복수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세상은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벌을 내려놓았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 한 곡이 흘러나왔다. 한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박혔다. 사람은 사람이 되어 남는다. 나는 볼륨을 낮췄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름 없는 기사, 삭제된 메시지, 끊어진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남은 것은 각자의 침묵. 나는 생각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벌은 타인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 깨달음이 가혹해서 나는 오히려 조용히 숨을 쉬었다. 지아의 마지막 소식은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파리한 얼굴, 무표정한 눈빛.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건네는 그 인사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매달 나에게 위자료를 송금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월급의 대부분이 빚으로 사라진다고 들었다. 남은 돈으로는 겨우 월세를 내고 컵라면을 사는 게 전부였다. 가끔 그녀와 함께였던 남자 최태호라는 이름이 술에 취한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아는 그 문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다. 둘 다 추락했고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낮에는 공장, 밤에는 편의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낡은 원룸의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지고 창문 대신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다. 밤마다 라면 냄비를 옆에 두고 울었다고 했다. 한때 나에게 사랑해라던 그 입술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졌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건 선택의 결과였다. 그녀는 외로웠다고 했다. 사랑받지 못해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외로움을 핑계로 누군가의 믿음을 짓밟은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요즘도 퇴근길에 편의점을 지날 때면 무심코 창문 너머를 본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무표정하게 계산을 하고 있다. 언젠가 봤던 얼굴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어디서 숨 쉬는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 빛이 마치 타버린 재처럼 흩날리며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건 잿빛으로 남는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긴 이야기의 끝이 정말로 닿은 것 같았다. 비가 오던 밤이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부지런히 훑고 교각 밑으로 물 한 개가 흩어졌다. 퇴근이 늦었고 차는 한강 다리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 라디오 DJ가 내일의 날씨를 전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다리 한가운데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잠시 멈췄다. 위험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러나 잠시라도 머물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다. 사람의 마음도 어쩌면 그런 곳에 멈춘다.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차에서 내려 비를 맞았다. 여름의 끝자락. 비는 차갑고 묵직했다. 손바닥을 펼치자 작은 물방울들이 불빛을 담아 흩어졌다. 저 아래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강을 내려다봤다. 처음 그녀와 걸었던 밤이 떠올랐다. 구운 오징어 냄새가 스며들던 둔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말없이 감싸던 시절. 평범함이 우리의 최고의 사치였던 때,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평범함이 서로를 지치게 했던 때, 비가 더 굵어졌다. 기억은 그만큼 선명해졌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 반지가 들어있던 낡고 긁힌 상자였다. 반지는 오래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쥐고 있었다. 손 안의 금속이 체온을 조금 얻을수록 마음은 반대로 식어갔다. 누군가에겐 이 장면이 과장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의식이 필요했다. 삶의 끝이 아니라
끝난 삶의 의례. 나는 반지를 꺼내 난간 너머로 내보냈다. 금속이 불빛을 한 번 받아 반짝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코트는 젖었고 신발속까지 차가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바뀌고 차창 위로 비가 줄줄 흘렀다. 운전석에 앉아 히터를 켰다. 김이 서린 유리의 손등으로 둥근 원을 그리자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놓는다. 그 말은 내게 닿았다. 도시는 빛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기어를 넣고 물 위에 길게 늘어진 불빛을 따라 다리를 건넜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밤의 비는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다. 2해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같은 도시에서 살았다.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강의 각도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회사에선 팀장을 맡았고 오전엔 회의, 오후엔 현장, 저녁엔 보고서. 삶은 여전히 바빴다. 그러나 괜찮았다. 혼자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혼자여서 가능한 일들이 생겼다. 늦은 저녁,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히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한 뒤 책 몇 페이지를 읽다 잠드는 일. 사람의 몸은 익숙해지는데 놀라울 만큼 성실하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봄이었다. 오래된 요양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첫 사전 회의에 낯선 여자가 도면 바인더를 들고 들어왔다. 오세라입니다. 구조조정을 맡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말끝은 단단했다. 내게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세라는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았고 회의 중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을 돌며 창틀에 기대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시온과 온기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었다. 공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낡은 배관, 타이트한 예산. 그러나 이상하게 팀은 무너지지 않았다. 세라가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각자의 언어를 이해했다. 전기 기사에게는 전류의 그림으로, 목수에게는 톱날의 각도로, 그리고 나에게는 일정표의 여백으로 말하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마감이 임박해 모두가 예민해지던 순간 그녀가 말했다. 사람은요,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위로인지 선언인지 혹은 자기 암시인지 몰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믿어봐요. 저는 믿어요. 공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기로 했다. 긴 현장의 마지막 확인이자 끝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산책이었다. 강바람이 서늘했고 유람선의 조명이 물 위를 긁고 지나갔다. 이 강은 늘 여기 있었죠. 그렇죠. 다만 보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달라졌어요? 네. 대답은 짧았고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샀다. 그녀는 여전히 설탕을 넣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불빛이 내 방의 책등을 스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내일 오전 오픈 이슈 체크 함께 하시죠. 그리고 커피는 제가 살게요. 나는 좋아요라고 썼다가 지웠다. 대신 이렇게 보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그 작은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거창한 약속도, 과장된 미래도 필요 없었다. 한 사람과 나란히 걷는 일, 따뜻한 커피 한 잔, 해가 조금 더 오래 들어오는 창, 그런 것들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과거는 박제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기억 속에 조용히 놓아두면 된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잠은 금세 찾아왔다. 꿈 속에서 강이 잔잔히 흘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